지난 2022년 대선을 보면은 이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포인트 아주 박빙의 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아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그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많이 좁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굳혀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일주일 전 그 여론조사에서 1위한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됐었습니다. 삼 년 전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당선이 됐죠. 그때 1위였죠. 근데 그때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그 후보한테 대체적으로 10%밖에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0.7%였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10% 차이에 나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 최종 그 결과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 10% 안팎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제 50% 넘을 확률이 좀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40%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0%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지금. 저는 그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붙는 추세였고 특이한 점은 여론조사에 반영하기 힘든 시기에 3차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생겼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라든지 새로운 논쟁거리들 또는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뭐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없고 저는 리스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자체를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힘든 싸움이긴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 전 선거에서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데요. 그때는 한 8%에서 10% 벌어져 있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점점 격차를 좁혀 나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TV 토론할 때까지 그 직전 당일날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 2% 앞선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토론이 끝나고 새벽에 갑자기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발표한 순간 그랬었죠. 너무 큰 변수가 발생해서 근데 그게 사전투표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진 거고요.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열심히 안 도와주고 이런 내부 균열 요인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혹시 하나 사전선거는 끝났지만 혹시 하나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들려면은 지금이라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직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본투표는 남아 있으니까요. 정치는 뭐 늘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한 것보다는 효과가 적겠지만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로 저는 본투표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 선거를 봐도 단일화는 선거일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도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단일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이게 변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사전투표까지 끝났으니까 그걸로 또 거기서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더 힘들어진 상황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얻을 게 뭔가 아니면 완주할 때 얻을 게 뭔가를 비교했을 땐 차라리 완주를 하는 게 그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뭘 보여준 거냐면은 이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한 장 들고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도 계속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완주를 하다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졌을 경우에 그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신자론이 또 나올 거고. 배신자로는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을 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낙선됐다. 일부 개딸들이 지금 심상정 후보 집 앞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외출을 좀 못하고 있고요. 외출했다가 봉변까지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얘가 아니었으면 어디 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보수에서도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또 배신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그거 아마 많이 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0.7%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에 그 심상정 후보가 2.37%인가를 득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심상정 후보한테 너 때문에 이재명이 낙선했다고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2.37%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고요. 만약 10% 이상을 받아버리면 배신자론을 먹히지 않는 패배자의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한테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득표해놓으면 정책 자산이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적 단일화는 물 건너갔지만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는 이루어질 거다. 즉 이준석 후보의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표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대한민국 투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층이 막판에 특정 후보한테 몰려갈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그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데도 다른 후보로 몰려가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죠. 한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것도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여론조사인데 그때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에서 특히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 변동폭이 큽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항상 일정해요. 상승세도 없고 그리고 딱 급격히 하락세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설명하신 그런 거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제3후보가 선거가 막 격화되기 시작하면 양쪽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서 몫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네. 가면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자기만의 독자적 입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건 바로 뭐냐. 보수층에서 유일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유일한 후보예요. 이게 자기 입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판에 이제 몰려가지고 그래도 한쪽으로 몰표를 주자 이런 식의 심리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작동하기 좀 힘든 상황이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